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조선 전기 때 사회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고려 때하고 이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하고 이 고려 시대 때 사회상이 비슷비슷해요. 예, 좀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17세기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이게 변화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고려나 이 조선 전기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고려나 조선 전기 때 조선 전기라는 것은 대개 16세기를 이제까지죠. 자, 이때는 이제 양측적 친속 관계야. 예, 예전에 말했지만 양측적 친속 관계라는 것은 부계와 모계를 어, 더 동시에 강조하는 거야. 예, 그 양쪽을 이제 동시에 하고, 자, 모계도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처가도 상당히 강조되는 거죠. 처가도. 예. 자, 그다음에 혼인 형태는 솔선혼, 일부 일처제, 동선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솔선혼은 우리가 아는 남기 여가혼이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장가 간다, 장인 집에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나 일부 일처제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조선 전기 때 넘어가면서 일부 일처 다첩제죠. 그래서 이제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구별돼요. 이게 언제 때 구별된다고 했죠? 태종시대 때 구별된다고 했죠. 자, 이것이 약간 조선 고려와 조선 전기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동송이 가능하다. 이것도 고려시대 때나 가능해요. 고려시대.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동송 불원의 원칙이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아요. 예. 그리고 근친혼은 당연히 안 되죠.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하고 고려 시대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양측적 그 친속 관계에 따라서 재산도 균등히 분배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권리 행사도 의무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윤회봉사 맞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외손자가 같이 하는 제살제 외손봉사도 하죠. 그다음에 호적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려나 조선적 이때 이제 호적들은 연령순에 따라 기재한다. 예,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 없이 연령순에 따라 기재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주도 가능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만성보라고 해갖고, 이 만성보는 이제 그 한 호시 그 호적 안에 여러 성씨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안동김 씨 이제 호적 안에 그 뭐냐면 모계나 그다음에 처쪽 처제 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안동김 씨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 외가 쪽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처갓집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3이 이성이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성이 같이 있다 해서 만성부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형태가 16세기까지 계속 가요. 예, 근데 17세기 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없어지죠. 예. 그래서 안동김씨만 이제 딱 기록돼 있고, 딸들은 이름조차도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딸 외 이명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나, 뭐 이름 정도 기억을 하면 이제 기록을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 부인이, 그러니까 이 딸이 뭐 왕비가 됐거나, 그러니까 왕자를 생산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라부터 뭐 어떤 지위를 이제 어떤 책봉을 받거나 그럴 거죠. 무슨 부인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외에는 기록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 16세기까지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평등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그 큰 변화는 이제 획기가 됐던 것이 17세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양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이제 정치 이념이 아니라 가족 윤리라든지 사회 윤리로 이제 확산이 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조선 후기에 이제 양난 이후에 양측적인 가족 제도를 쇠퇴하고 이제 모계와 부계 중에 부계가 이제 강조되죠. 그 배경 아래 또 인구도 급증, 항촌 질서를 완화했던 혈족단위 자구직 결집, 가족 제도 인에 대한 성리학적 이념의 확산 등등 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적장자 우대 상속이 되죠. 그리고 남녀 차별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친양자 제도가 등장. 양자 제도. 네. 이 양자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서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서자를 인정하지 않고요. 친척 가운데 양자를 들여가지고 얘를 대드릴게요. 적자를 만든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또 결혼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형제도가 등장했다. 이 친형제도의 사례는 조선 초기 때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태종이라든지 뭐 세종 때 이 공주들 친형으로 해갖고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뭐 태종 때도 돼 있는데 세종 때도 그게 있어요. 성종 때도 이렇게 이런 것들 보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왕실에서 일부 행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널리 사회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 정통적인 어떤 결혼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형제도는 잘 안 됐다가 16세기라는 가도기를 거쳐갖고 언제 이제 정착이 됐냐면 17세기 때 정착이 됐다. 그래서 친형제도 자체가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난기 여가원처럼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집에 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예전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친형은 아니에요. 반친형이다. 여기 있죠. 그래서 여자가 일단은 남자 집에 가고 그 결혼식을 한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서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그 혼인제도의 좀 특징이 뭐냐면 축적제를 실시했다. 음. 조선 건국 후에 처벌두기 시작해요. 법제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은 일부 일처제를 실시했지만 일부 일처 다투제를 실시하죠. 처해지위와 첩해지위가 뭐냐면 달라져.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개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그는 일부 일처제지만 가끔씩 이제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천을 뒀어요. 두 번째 세컨드를 두고 서드도 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의 지가 네, 비슷비슷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들은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때 이, 그 중국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 풍습을 받아서 이제 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때부터 제도화됐죠. 그래서 이제 같은 첩이 아니라 이제 첩으로 해갖고 격화돼 갖고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은 그 서울이 해갖고 서자를 해갖고 또 차별받았죠. 자, 이건 조선 전기 때부터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성동본이 금지가 강화됐다. 예. 이거는 꼭 그 조선 후기 때만 아니라 요거 수첩제하고 동성동본은 이미 조선 전기 때부터 금지시켜 놓은 거야. 이건 완전히. 그래서 동성동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같은 본관은 경을 못한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가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동성동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적 의식이 강화되면서 이런 의식도 확산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친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근친혼은 혈족이 이제 어떤 그 관계고 동성동본은 이제 가문 본관 관련 것인데 이 본관도 솔직히 말해서 뭐 몇 대 동안 같은 뭐 그 할아버지 때도 아니죠. 그냥 예전에 뭐 10대에서 20대 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뭐 같은 집안이었다고 해서 지금 뭐 근친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핏줄이 나눠져 있고 다른 데도 금지시킨 거야. 동성동본이. 이 후에도 계속 남았죠. 그래서 그 최근에까지 있다가 이게 93년인가 94년도인가 폐지된 것 같아. 예, 이때 정확한 연도는 오는데 폐지됐죠 지금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적정량 우대 상속을 받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이제 응을 해야겠죠. 적장사가 제사를 지내고 호족도 달라요. 아들에서 딸 순으로 기재되는데 딸은 특이하게 이제 슐가 외인해 가지고 이름은 기재되지 않고요. 뭐뭐 외뭐 이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거나 이름을 기재할 경우에는 예조 좀 이름 기재보다는 왕비가 됐거나 그다음 뭐뭐 부인 같은 어떤 책봉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받아 자기 남편이라든지 자기 아들들이 성공해가지고 하면
그 나라에서 뭐뭐 부인해 갖고 이제 채권 같은 걸 해주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기재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 자체를. 그다음에 여자 호주도 금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자제도를 실시했다. 대를 이렇게 해서. 이때 양자제 특징은 뭐냐면 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자는 아예 이제 제시키고 자기의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그러니까 동성 안에서 뭐냐면 받아들여 가지고 양자를 세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지위가 더 격화됐죠. 가족이나 사회에서 모두 불평등이 있고 가부장적 권한이 강화됐고 완전히 이제 이때는 재혼이 이제 간섭적으로 금지가 돼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종 때부터 이제 어 가부 재가녀 가부를 이제 그러니까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그 조치가 있었는데 말이 금지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재가녀의 자식들이 그 벗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뭐냐면 결혼을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재혼을. 근데 양반에서는 그렇게 통할지 몰라도 일반 서민은 상관없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이게 일반 서민들도 재혼을 잘 안 하려고 해. 응. 그리고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재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보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례들이 그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재혼도 간섭적으로 금지되는 금기시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그런 부계 중심적 어떤 종법 질서가 강조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쌍계절 활동 과정에서 부계 중심 가족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재산 상속이나 재산 계산도 달라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 상충 질서가 이제 양난 후에 완화된 후에 사족층 등 중심 원조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세력 결집이 진행됐고요. 그때 이제 부계 중심이 강조되면서 어떤 개념이 발달됐냐면 문중이라는 개념이 발달됐어요. 문중.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문중 있죠. 문중. 문중이 조선 시대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조선 후기 때 등장한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본관이 있고 뭐 파라는 개념 있죠. 예. 그래서 뭐 김해김씨 죽상공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도 있었는데 조선 후기 중에 이제 이것이 중에 파 중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선산이 있고 그런 이제 집안들이 아, 문중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 문중을 결성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해. 똘똘. 그러니까 모든 본관과 파에 문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본관과 파 중에 좀 재산 있고 세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문중을 만들어 갖고 이제 뭐냐면 자기 세력들을 결집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리학적 예속이라는 것은 한약을 통해 널리 보급하려고 했죠. 주자가나 소학이나.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조선 전기 때는 잘 보급되지 않다가 소학이나 주자가 같은 것들이 17세기 이후에서 널리 보급됐다. 양난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중과 연결돼서 뭐 종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동선 총략이 발달됐다. 예. 조선 후기 때. 왜냐하면 이제 이건 견제도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견제도의 특징은 이제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반친형 관계가 전 확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친형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양반 사족들은 여기 반촌 양반 사족들이 따로 이제 구성된 총회의 반촌이거든요. 그 경우에 양반 사족들이 이제 반친형을 통해서 여자 외에는 이제 결혼 풍습이 바꿔지면서 여자 외에는 다 동성혼이 된 거야. 동성들만 사는 거야. 양반 사족들끼리는. 그래서 그 출간 다른 집안의 여자 외에는 모두 다 뭐냐면 동성으로 구성된 이런 동성총락이 발달됐다. 그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은 이제 뭐냐면 자신의 지위를 이제 굳히기 위해서 조선기 때 이제 신분제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너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뭔가를 좀 뭔가 내세워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조상을 기리는 그런
문집을 간행하거나 그 다음에 모욕을 조성하거나 조상과 관련된 서원, 사후들이 결립되는데 원래 서원하고 사후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다른 개념이죠.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거야. 자기 조상을 모시는 개념이 아니라 사후라는 건 자기 조상의 개념, 모시는 개념인데 나중에 갑술한국기에 조선 후기 때부터는 서원과 사후가 뭐냐면 그 개념이 복잡해져요. 섞여. 그래서 사후가 거의 서운화돼 버려. 예. 그래서 이제 사원이 남설되는 그 문제점이 일어났죠. 자, 그다음에 족보가 간행되는데 족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 족보 같은 경우 만성부서에서 자기 그 본가 외에도 부계 외에도 모계 엄마 쪽 외가 쪽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처가도 있죠. 사이도 들어가고 사이가고 저 딸이 낳은 이제 그 딸 그 자식들도 있죠. 그러면 그 외손들은 이제 뭐냐면 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안동김 씨나 뭐 다른 그 족보들 보면 4분의 1만 그 본관 출신이고 4분의 3은 다 성이 다른 그런 특징인데 근데 이제 요때 17세기 이후의 족보는 북에만 해. 여자는 이제 뭐 이름 거의 이름 기록하지 않고 아까지만 그렇죠 뭐뭐 왜 2인 3인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북에만 해서 같은 성씨로만 기록이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이런 16세기 17세기 때 호족상의 변화 족보상의 변화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한능검에서 예. 한번 인용해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제도를 볼게요. 자, 족보는 자기 집안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예. 족보는 호족은 국가에서 이제 그 집안을 알기 위해서 노동력 동원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야. 이건요. 호족 제도는 호고파하고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판별하고 노비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기재 내용들 보면 기본적 호의 소재지, 호주의 직분, 호주의 성명, 호주의 아내와 나이, 분간, 사조. 사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그냥 사조단자라는 말 들어봤죠. 조선시대는 또 사조단자 같은 걸 이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음, 그 다음에 어, 중조 할아버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조인가 외조까지 이렇게 이제 사조단자를 제출해야 돼요. 예, 요걸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자녀나 노비, 머슴들 이른가 나인데 뭐 솔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고노비나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호족을 갖고 있지 않고요 주인집 호족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호족제도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오가작두법하고 호패법이야. 왜냐면 호족을 만들려면 그 인구 어 사람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호를. 그런데 어 대개 조선 전기 때나 뭐 이때 때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가작두법이나 호패법을 실시한 거죠. 그 오가작두법은 오가다 일통을 묶어서 속 감시와 연대를 책임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도우들을 방지하려고 해. 네. 그 호피법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잘 안 하니까 애들이 태어나도 신고를 잘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남성들 16세 이상 남성들에게 호패를 차게 해요. 그래서 불신 검문을 해갖고 호패가 없을 경우에는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장형을 취한 장형을 어, 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호패를 만들기 시작하죠. 호패를 만들면서 그때 호족 작성도 같이 하고 군역도 파악하고 이런 게 겸사겸사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했다. 근데 오가작도법이나 호패법은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반발이 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선 전기 때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집회를 거듭했어. 그 제품 게 이제 호패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그때 세조 때 한번 보법 때 군역자원 확보하려고 호패법을 실시했는데 너무 반발이 컸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시엔난 같은 난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성종 때 또 폐지가 돼요. 야도 반발이 많고 안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 게 뭐냐면 조선 후기 때야.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뭐 숙종 정도 넘어가서야 이런 것들 제대로 만들어져.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오가작동법을 또 설명하자면, 오가작동법은 이제 일종의 호적 파악 목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농 목적도 있어요. 농사를 건너는.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또 뭐냐면 그 천주교도 있죠. 천주교도를 색출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구제제도 보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공적 부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연금제도도 있고, 사회적 어떤 구제제도가 이제 지금도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란 이름으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정근대 시대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악용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보면, 자, 여기 고구려 같은 게 진대법이라는 게 있죠. 진대법. 그 을파소의 권위를 받아갖고 실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춘대추남. 봄에 빌려줘서 언제 걷는 거야? 가을 때 걷는 거야. 네, 가을 때. 그래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걷는 방법이 뭐냐? 이거 뭐 거의 비슷한데, 되게 두 가지 방법을 해요. 이건 뭐 조선시대 때 의창 관련된 설명이지만 실제로 이제 저 의창 외에도 되게 이제 두 가지 방식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홍련 때 그냥 무상으로 분급을 해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죽을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쌀을 좀 준다든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하고, 한국은 분급한 뒤 이자 없이 원금만 받아들여요. 원래 이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없었어요. 한국은. 다만 이제 이자는 없는 대신에 약간 뭐냐면 그 소모비 같은 것들 보충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쌀을 쌓아놓으면 이게 이제 지들이 와고 파먹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뭐 지들을 퇴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고양이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 운반하다가 또 쌀이 질질 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충한다고 해갖고 걷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자가 되는 거야. 네. 이런 명목은 이제 이자를 받아먹는 거야. 원래는 원칙중 없어요. 근데 자연 소모비 같은 것들 명목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아먹는다. 그래서 이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네, 이자 개념이 자연 소모비, 그다음에 또 아전층의 그 하는 그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되겠죠. 예. 하여튼 그 두 개의 형식으로 이제 거뒀다. 그러니까 분배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고구려의 이제 진대법을 이어받는 게 흑창이야. 흑창은 혼효 10조에도 명시돼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성종 때 흑창이 뭘로 이름이 바뀌냐면 의창으로 바뀌어요. 네. 그 의창은 의창미로 해갖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한국을 하든 진지를 하든. 그때 이제 사용했던 걸 연홈이라고 해요. 연홈이는 뭐냐면, 이 연은 뭐냐면 이제 날마다 호회를 걷는 거야. 네. 그래서 그 호 단위로 해갖고 1년 단위로 해갖고 걷는 쌀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네. 호에서 걷는 가구당 이제 징반하는 그 쌀을 가지고 의창민을 삼았다.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좀 약간 달라져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명칭이 좀 약간 바뀌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의창이죠. 근데 연호민을 걸었더니 반발이 커가지고 대신에 이제 군량민을 사용해요. 군량민은 뭐냐면 전쟁 시를 대비해 갖고 그다음에 아니면 군인들에게 이제 지급할 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군량미를 이제 비축해 놨는데 문제는 이 군량미가 보통 이제 전쟁 시를 대비해야 되니까 보통 한 3, 4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이제 비축을 해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지나면 쌀이 점점 뭐냐면 맛이 없어져. 그리고 그 안에 또 뭐냐면 이제 묻은 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교체시켜줘야겠죠. 그러니까 군량미를 교체시킬 겸 또 을창미를 사용할 겸 예전 쌀, 1년 지난 쌀을 을창미로 주고 대신에 쌀을 받아갖고 그 가을 때 받아서 새 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봄에 묻은 쌀
주고 묵은 쌀을 주고 그 가을 때 바꿔주는 그런 일을 이제 의창에서 군량을 이용해서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원래는 처음에 의창이라 했다가 중종 때 이제 이름이 바뀌죠. 예, 구율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조 때 들어오면 구율청 업무가 상평청으로 넘어가. 상평청은 원래 물가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때는 화폐가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던 당시니까 인조 때니까 이때 이제 물가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쌀로 했어. 쌀. 아, 쌀이 그 당시에는 그 물가의 기준이죠. 이 당시는 쌀을 사고 팔면서 물가를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평청은 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열청에서 그 상평청 통합하면서 상평청 쌀을 이용해 갖고 물가 조절도 하고 군율도 하고 그렇게 같이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평청 이름이 나중에 상징청으로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의창 정도 이제 알고 있죠. 보통 교과서에도 그냥 의창으로 적혀 있고, 근데 약간의 이건 제도상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들어오면 15, 16세기 넘어가면 원래는 그 한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예외가 있고 예외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원칙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연소모비 뭐 이런 것들 수수료 등등이 있고 명목으로 실제 걷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 이자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16세기 들어가면 중앙에서 재정 압박이 좀 심하니까 그 당시 지방에서 걸었던 그 실주 한국민의 이자 부분을 10분의 1 정도를 중앙재정 흡수시켜요. 해독이라는 것은 이 일분모는 이제 10분의 1이고 해독은 여기 중앙재정을 흡수해갖고 그 중앙에게 편입된 걸 해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신 접대비라든지 정부 운영비 같은 걸 쓰는데 정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10분의 1만 걷던 것을 뭐 이거는 3분 모의로 바꿔. 네. 그 3분의 1을 그 이자 수익을 중앙 올려서 중앙 회계로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한국의 이자분을 가지고 지방 재정의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거의 30% 이상이 중앙으로 넘어가니까 지방의 이제 재정이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름주고 해갖고 세금을 걷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세기 때 한국 문제점이 터져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정의 문란 이렇게 하면 19세기 때만 연상하지만 16세기 때도 그런 현상들이 보였다 그거죠.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러다가 이 한국 제도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19세기 때 또 더 문제됐죠. 18, 19세기 넘어가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16세기 때도 등장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밀란도 일어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철종 때 삼정의 어떤 것을 개선할 때 물론 한국제를 폐지하죠. 그래서 이걸 뒤에 하겠지만 이제 이걸 뭐라면 파한 기결법이라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파한 기결은 뭐냐면 한국을 폐지하고 그 나머지 한국에 사용했던 뭐 재정도 있죠. 그것을 토지에서 걷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밀람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한국 제도가 부활돼.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을창 외에도 을창은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한 거죠. 뭐 상병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주도의 이제 뭐냐면 을창비가 있고 또 이제 국가가 또 주도한 게 뭐냐면 이건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 사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을창 외에도 이제 사창이라는 게 있는데 사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국가 주도의 사창과 민간 주도의 사창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간 주도의 사창은 이제 양반들이 했던 거죠. 16세기 때 양반들이 지방의 항청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국가 주도의 사창은 민간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기획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고요.
의창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사창을 실시한 거야. 왜냐하면 의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냐면 자기가 그 의창 자체가 이제 개인 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량비 같은 국가 쌀로 하기 때문에 관리들이 이 운영을 잘 못해요. 예, 의욕도 없고. 그래서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걷어야 되는데 봄에 왕창 빌려줬다가 가을에 제대로 안 걷어. 그러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분명히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국가에서 의창민을 꼬서 그걸 또 갖다 팔고 또 그냥 배째라고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쌀도 아닌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창 대신 사창을 해보자 그래서 사창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뭐냐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수하거나 분급하고 환수할 때 제대로 이제 책임감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번에 실시하지 않고요. 그 문종이나 성종 때 띄엄띄엄 시범적으로 실시했어.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리대금화 보는 거야. 개인이 좀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성종 때 실시됐다가 없어지죠. 예, 그 끝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얘기 국가 중심의 사창이고 양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양반 중심의 사창이 16세기 이후에 있었고요. 자,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창 제도는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폐지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부활된 것이 언제 때냐면 요 대원군 때요. 예, 대원군 때 이제 의창 국가 중심의 어떤 그 의창이나 상징청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걸 다시 어, 민간에게 맡기자. 근데 여기에 주의할 민간은 맡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주도돼 갖고 민간이 하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대원군 할 때 문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해체된 것은 언제 갑오개혁 이후부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한국이 부세 기능하고 진울 기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점은 한국이 그 원래는 진울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세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 때 사안조례를 발표해. 음. 그래갖고 이제 이 갑오개혁 시기 때 한국의 부세적 기능을 없애고요. 중앙으로 올라간 세금 규정 없애고 이걸 다 이제 아까 제가 파한 기율처럼 결세 속에 토지세에 포함시켜. 그래서 진울 기능만 이제 남아도 이제 한 거다. 사회 구제 기능만 남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거 보니까 약간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창미 같은 것들. 예. 국민연금 취지는 좋죠. 개인의 노년을 보장해 준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예, 왜냐하면 계속 빵꾸 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개혁한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도 뭐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받을 생각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준세금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아. 그 걷어가지고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주식이나 토지에 투자하고 뭐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크게 그 나중에 노년에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 때는 젊은 세대 입장 때는 세금 아니야. 네,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에는 좋은 취지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일종의 세금화 돼 갖고 이게 이제 뭐냐면 국민 백성들 반발 불러일으키는 그 조선시대 때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의창하고 이제 사창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의창은 이때 설치라는 건 조선시대 기준이에요. 예, 의창은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려시대 의창이 영향을 받아갖고 농민의 몰락을 막고 생활 안정시키고 군량미 같은 것들을 묻은 비축국을 새로운 쌀로 바꾸기 위해서 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미납 항목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창은 국가가 이제 하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이 이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자기 쌀이 아니잖아. 국가 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빌려주고 안 받고 분명히 이제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찾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창제를 실시해요. 띄엄띄엄. 그래서 이제 사창제를 실시했는데 여기는 세조 7년 때 이제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문종 때부터 보여요. 문종, 뭐 세조, 뭐 성종 띄엄띄엄 해갖고 실시돼. 그래서 그 당시 미납 항곡이 의창의 원곡이 줄어들고 간에서 진울기구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민간에게 맡기자, 아웃소싱하자, 이렇게 해서 국가 주도의 사창이 있는 거야. 그걸 사창 자체가 민간 주도인데 이걸 기획하고 이제 계획할 거는 그 민간 국가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양반 중시 사창은 좀 달라요. 양반 중시 사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양반들이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창이 이제 원래는 의창에는 이자가 없죠. 물론 이자는 이제 자연소모비 뭐 수수해갖고 받긴 하지만 사창은 이자가 있어.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걷고 그리고 재리사족들에게 사장이 되어 운영을 주관을 하겠다. 이 사창은. 자, 그래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방주의 항촌시설 유지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있어. 왜냐면 세조 때 뭐 재리사족보다는 요거는 이제 요때 제시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은 그 살인들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토호 세력들이 사장이 돼서 운영이 된 거야. 자기 돈 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하를 받다 보니까 원래는 이하만 받기로 했지만 이게 이자가 올라요. 고리대 하죠. 그래서 고리대금 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시범적 운영됐다가 그냥 폐지돼요. 예. 그래서 다시 그냥 의창으로 예전에 그 의창으로 돌아가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다. 근데 요 이유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국가 주도의 사창이 아니라 양관 중심의 사창이야. 뒤에 16세기 때 구분해야 돼요. 양관 중심의 사창하고 국가 주도의 사창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 목적 자체가 국가 주도의 사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에서 진흙기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돈을 한국민이 못 받기 때문에 진행했던 거고 여기 이제 양방주의 사청은 양반들이 항촌 질서를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예,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좀 국정 실천 지도서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도서는 뭐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예, 내용이 좀 빈약해. 그래서 예전에 실천 지도서 중에 국정 지도서가 있었어요. 그거 되게 잘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사회질서 학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16세기 이후에 이제 사족 중심의 항촌 지배가 이제 됐죠. 그래서 16세기의 제지사족들은 강권과 유착되어 대립관계 속에서 항해를 통해서 항촌사의 권력기구를 장악하고 향리 일반민들을 이제 지배를 했다. 항리 일반민들. 그래서 이제 부세 운영과 항립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작부제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작부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보통 이제 항리라는 사람들 있죠. 향리라는 사람이 그 세금을 걸 때 다 징수하는 거야. 이 사람도 일종의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총괄하는 거고 실제 세금 징수는 누가 하냐?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하고 뭐 자동 납부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세금 징수를 하거나 도촉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극에 보시는 걸 항리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항리들은 이제 중간에서 갖고 지휘를 했던 사람들이고 총괄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제지 그 토호들, 사족들이야. 그래서 조선 조기 때부터 이제 작부제를 실시했는데 이 작부제는 뭐냐면 8개월당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해요. 네, 책임자. 근데 16세기 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걸 했냐면 향임들이 이제 했어. 유황소 항임들이. 네, 유황소 항임들. 15세기 때도 항임들이 했겠다. 네. 그래서 유황소 항임들이 이제 조선 정기 때 그 역할을 했고 조선 후기 때도 그 항임들이 있죠. 네. 그 유황소 항임들 자수 별관들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5세기 때 향림들은 주로 이제 그 지방의 토호세력들이고
16세기 때 향임들은 그 집안이 뭐야? 사족 출신들이죠. 양반들. 예. 양반들이 자기들 머슴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하면서 거뒀단 말이야. 예. 그러면 걷고 이제 향리한테 넘겨주면 향리가 다시 이제 군현에 갖다 바치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일단 그 자기 토지에 대한 면세권을 얻을 수 있어요. 면세 면역권 같은 거 있죠? 예, 그 대가로. 그래서 상당히 이게 특혜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 항임지 자체가 상당히 요지고 부각이 되죠. 왜냐면 조선 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납자기 같은 것들이 이제 실시돼서 예전에 이제 사족층들이 이제 담당하지 않았던 분육도 이제 공동납에 가서 이제 뭐 해서 어, 그 군역도 일부 담당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임직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면세 명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 보니까 향임직을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과 싸움이 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향전이라는 것들이 이때 등장하게 된 거야.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물납 체제에서 이제 국가가 지방에 대한 지배가 향총사의 공동체 질서 소 연결식에서 자꾸제의 매개 형태를 갖고 그 뭐냐면 그런 걸 통제했다. 그런 것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좀 약간 표가 약간 이 부분이 여기를 갔어야 했는데 예,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몇 페이지 이동하면 진행상 296페이지에 좀 이동해야 돼. 표가 여기 뒤에 정리하는 식으로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서원을 보죠. 자, 이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송나라 때 등장한 거죠. 송나라 때.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송나라 때.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사립 교육 기관이 서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서원이나 항약 같은 걸 통해서 송나라 때 어떤 성리학이 널리 보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항약 보급 운동, 서욱 건립 운동 이갖고 성리학이 이제 보급됐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 중국에서 했던 걸 우리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원 관련된 내용은 기출에 잠깐 예전에 한번 언급됐었나? 그래서 독립된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온 것 같아. 약간 이제 뭐냐면 예전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한능검이라든지 수능의 기출에는 많이 나오죠. 서원 관련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원은 그 목적 자체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 연구를 하는 거고요. 선현 제사를 하는 거야. 이때 선현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리학에서나 유교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있죠. 공자, 맹자, 주의, 뭐 주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몽주 뭐 그런 사람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사님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이면서 또 항촌 자치운영기구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앞에서 말한 유황수 독립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항역보고운동 같이 16세기 때 살인들이 항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서 지배하는 도구로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더 추가하자면 6.25 전쟁, 6.25 전쟁이란다 갑자기. 임진왜란 때 뭐 향촌 방어 활동도 했다. 그 의병 활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의병 활동을 이제 주로 이끌었던 건 사대부들이잖아요. 양반들. 그래서 서원이 일종의 그런 그 근거지 역할을 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쟁 날 때 이제 그 학교가 일종의 연대본부, 사단본부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문무종사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최초의 이제 서원이 중종 때 만들어져요. 자, 주세봉이 안양을 배양하고 유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능에 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죠. 그 명칭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이제 삼호 위주예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 삼호고 그러니까 제사 위주고
교육 기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제사하고 교육은 부수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이 제사와 함께 교육적 역할도 같이 한 것, 강학소적 역할이 한 것은 이왕의 노력이 컸다. 그래서 도학 정치의 전제인 교화가 시운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림의 습속을 바로잡고 이들에게 주제학적 이념과 학문 체계를 훈도하고 그리고 장차 항촌사에 주도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명종 때 풍계국수 시절에 그 당시 이양은 그 당시 사액을쳐요 백운동서원을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을 만들었어요.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현판을 받은 거죠. 예. 사액서원,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은 거야. 근데 현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적이라는 노비를 토지를 지급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서원은 면세 면역 특권 같은 것도 있죠. 사익서원들은 면세 면역 특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지죠. 토지나 노비도 이제 받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모든 서원이 사익서원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익서원 비중이 이제 뭐냐면 많아지고 너도 나도 이제 면세 면역 특권을 뭐냐면 받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서원에도 또 뭐냐면 분당이나 당파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는 어떻게든 이걸 좀 많이 없애려고 했어. 예. 그래서 서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죠. 그 영조 때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철종 때도 한번 그걸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대원군 때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 서원은 주로 분당 정치와 연결돼요. 그래서 사림 정치가 사림이 이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서원이 크게 했는데 일종의 분당의 어떤 여론적 근거지가 되는 거야. 여론의 근거지. 그래갖고 이 서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림들이 자기 분당의 여론을 형성해갖고 중앙에 관료들이 진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서원의 여론이 중앙 여론으로 이렇게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원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서원이 어떤지 역할을 했냐 이걸 좀 다 얘기하면 일단 이게 의의가 없네. 서원의 의의. 서원의 의의는 이제 조선 중기를 이제 기준하는 거야. 조선 후기 때는 남서다 돼갖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조선 후기 때 좀 얘기하고요. 의의는 뭐냐 개성 있는 학문 발달했다. 통론에 있는 내용이야. 교과서나. 그래서 서원은 각 학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개성 있는 학문을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항촌 내 살인지를 업시켜줬죠. 자, 그 다음에 또 간학을 능가했어요. 향교죠, 그 당시. 향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양반들은 신문제적 질서가 이제 강했기 때문에 청것들하고 개나 돼지나 있는 한교하고는 한교 공부를 안 해. 서원에 가서 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방 지식인데 여론 집단을 형성해줬다. 중소지주의 지식인을 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론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서원에서 형성된 여론이 중앙 관계를 통해서 그 중앙 여론 바뀌죠. 그 분당 정치의 저변을 이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의의서라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지만 조선 후기 때는 여러 가지 또 폐단도 일어나죠. 그래서 앞에 이런 것처럼 그런 명역 면세 특권을 이용해서 이런 국가 재정을 종목든지 여러 가지 국가 경제 피해를 주죠. 그 다음에 남선이 돼요. 당쟁이 심하면서 정쟁에서 희생된 좌파 인물을 신원의 목적으로 또는 그 지역의 가문이 그 지역의 토색들 잔반이들이 잔반이라는데 향반이들이
자기의 이제 조상을 강조하면서 그 지역의 유세를 좀 풀려고 서원이 일종의 사후가 일종의 서원화돼 버리죠. 서원과 사후의 구분이 잘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뭐 숙종 때라든지 영조 때라든지 하여튼 철종 때라든지 이 서원을 좀 약간 뭐 해체시키고 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원 정리 좀 해보려고 했어. 다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좀 패단이 남아 있었어요.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예. 자, 한약을 볼게요. 한약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는 한약은 진짜 되게 중요해요. 한약은. 그래서 한 지금까지 한 네다섯 번 나왔나? 최근에 한 2년 전에 나왔죠. 한약이. 한약은 뭐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우 더워서. 네. 선풍기를 좀 써놓을게요. 자, 한약이라는 것은 뭐냐? 개념 자체가 이거는 그 향천 말단 규약을 얘기해요. 할당 그러니까 한약 자체가 향촌의 약규를 말해. 규약. 그래서 향촌의 규약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한약을 실시하려면 재정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약을 하려면 건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냐? 그러면 공간적인 것도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재정적인 요소는 이제 중존의 계라는 것 결합돼서 한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간은 어디에서 빌려지죠? 유황소에서 주로 한약을 개취하죠. 그래서 유황소가 나중에 향청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황소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 그러면 이 한약 자체가 어디에서 건너왔냐면 중국에서 건너왔잖아. 송나라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이제 나왔어요. 예. 중국의 한약을 이제 봐야 돼. 원래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한약은 유명한 게 여대규란 형제가 있어요. 이 북송 때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여시한약을 이제 써. 예전에 여시한약 나왔죠. 기초에 나왔던 거야. 여시한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향리 전체를 교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창안했다고 그래 여시한약을. 음. 그래서 이제 이 여대규의 여시한약을 남송 시대 때 주자가 딱 보고 나서 다시 편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뭘 만들면 주자 중손 여시한약을 만들어. 예. 주자 중손 여시한약. 주자가 뭐냐면 중 다시 적을게요. 글자가 엉망이야. 그래서 주자가 여시하냐가 손방구야. 그래서 여기에 좀 보충할 건 보충하고 쳐낼 건 쳐내서 다시 편집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시한약, 여시한약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시한약은 오리지널 여시한약이 아니라 주자가 다시 정리한 주자증성 여시한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한약을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시한약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제 기출에 사주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약을 통해서 장유 유소의 원칙과 엄격하게 상전의 의식을 펼치고 여기에서 항원주의나 항사리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약 실시 과정을 보면요. 어,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큰 공헌을 해요. 그 예전에도 사료에서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중종시대 때 활동했던 김효사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 한번 갔다가 그 당시 이제 그 항천사를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여시 한약 언해를 제작해. 이 언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한 거야. 왜냐면 이걸 제작해야지 애들에게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시한약 언해를 만들어요. 민간 그 일반 민들이 이해시키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올라와서 한약 보급을 하자 전국정 차원에서 그 조광조한테 얘기하고 조광조가 좀 왕한테 건의해갖고 이게 이제 뭐냐면 주자중손 여시한약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시한약을 간주도도 이제 실시를 해요. 이걸 이제 수용한약 9년 단위의 수용한약이라고 하죠. 수용 한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문제점이 있냐면 뭐냐면 원래 한약이라는 자체가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만들고 자치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한약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는 포준화된 한약을 정해놓고 그냥 9년 단위도 수정 중심으로 그냥 한약을 펼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 거잖아요. 개혁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조광조 자치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약이 보급됐고 한약이 보급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전에 그 유황소를 복립해갖고 거기를 장악해갖고 항천사를 교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당시 홍보파들이 그걸 장악하면서 경계소, 유황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그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거 안 돼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의 4대 그 강령 있죠. 덕업상권, 그 다음에 가실상규, 예속상규, 한날사유. 이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한약 자체가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외워두세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은 자, 덕업상규는 이제 덕업을 서로 강한다. 가실상규는 가실을 서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예속상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예와 풍습을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지켜야 할 예의 범죄를 취하고 항남사유는 항남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서로 남을 도와줘야 한다. 다 좋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사육들은 이제 자신들 중심으로 한쪽 사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항약을 만들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항약 자체는 어떤 이제 한쪽 규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요. 근데 항약 운영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바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항약을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약이 예전에 정통적인 공동조직과 또 연결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돈 같은 경우에도 항계라거나 동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조직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한약이 또 유황소에 개최되면서 유황소 항청이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정통적인 공동조직과 이런 항약이나 유교적 윤리가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 몇 가지만 적혀져 있는데 사회적 풍습을 교하거나 항청 질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거나 그다음에 유교적 도덕을 함양하거나 제지사족들이 결속돼서 농민을 지배하거나 농민 통제 교화, 살인의 학대 재생산 등 여러 가지 뭐냐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한약을 통해서 자치제를 시효는 신분간의 대립을 제지 시효는 신분간의 대립을 제지 양반의 대농민 투제 농민 투쟁 통제로서 조정한다는 뜻을 구상했다. 그러니까 자치를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그 지방의 제지 양반들이 농민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지방사님들은 농민 지배층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족한약하고 뭐 수령한약하고, 그다음 동리한약,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이제 푸세미에서 구분한 건데, 요게 예전에 이제 수령한약이 한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 14년도 09년 기출문제에 그 각각의 한약을 구분하는 그 문제가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푸세모 요약을 한 건데, 먼저 제가 표로 만들었어. 표로. 푸셈에 있는 걸. 자, 그래서 한약별 시대별 번창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체 그 보면 크게
앞에서 이제 사족한약, 그 다음에 수정한약, 이걸 주연한약이라고 또 해요. 군연한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리한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건 실행 주체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야. 실행 주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사족한약과 수정한약은 주로 이제 군현단이고 독리한약은 이제 여기 동리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단위겠죠. 마을 단위. 그래서 군현단 그 군현 단위의 하부 조직 독리 단위로 해갖고 이게 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기별로 이제 그 변화 과정을 볼게요. 자, 요 변화 과정들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09년 때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뿌셈하고 어디야? 한길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 나왔어요. 예, 한길. 예. 한길이 9년까지 여기 나오다가 10년부터는 뭐 한길하고 한길 나올 만한 문제가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자, 하여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상부 한약은 이제 9년 단위 한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하부 단위 한약은 독리 단위 한약. 요게 이제 큰 범위, 큰 기간이고 그 밑에 말단 조직이 독리 한약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16세기 때는 일단은 그 크게 이제 9년 단위 한약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족 한약. 주체가 당연히 어, 산임들이겠죠. 그다음에 앞에서 주간의 주연 한약 또는 이거는 큰 단위의 주연 한약하고 이건 작은 단위의 주연 한약인데 이건 수정 한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어, 국가 단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관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9년의 수정을 통해서 했던 한약이 수정 한약이죠. 예, 국가 9년 단위 수정 한약인데 자 이것은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 한약의 취지하고 좀 거리가 멀죠. 이거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한약이 사족 한약이야. 이거는 이제 주로 사림들이 주도를 해요. 사림들이 유황소에서 이제 유황소도 이제 원래는 복소를 하자마자 그 당시 홍보판한테 뺏겼지만 다시 찾아오죠. 거기에서 이제 유황소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사족 한약을 하고 요게 항주와 항안을 장습해. 향규라는 것은 항약을 이제 가입한 사람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항아는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 명단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향안과 청금록 있죠.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당시 조선후기 때 지방사회에서 양반께라도 좀 행사하려면 이 두 가지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중에 하나였어요. 항아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족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사족 한양이 일종의 중요 9년 단위 한약의 주도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 연관돼서 이제 독립한약도 만들죠. 여기가 이제 일종의 9년 단위 한약이라면 그 밑에 이제 지부가 있는 것이 독립한약이야. 여기 그 독립한약이 만들어져. 사족한약 밑에 독립한약 만들어진데 처음에 독립한약은 마을 단위로 이제 만들어진 조그만 한약이죠. 그 사족한약 밑에 있는 지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때 한약 구성원은 상계만 했어요. 상계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한약이라는 것을 정통적 조직하고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한약이 이제 개라는 정통적인 조직이 있어요. 개는 이제 재정적인 목적에서 이제 구성된 거잖아요. 이전부터. 근데 이때 이제 개도 두 개가 있어. 상계가 있고 하계가 있어요. 상계는 양반 사족들이 구성된 독립단위로 구성된 개고 하계는 이제 뭐냐면 일반민들 청껏들이 구성되는 거야. 그래서 대개 이 독립단위 때는 이제 요 상계들 중심으로 양반 사족들 중심으로 이걸 재정적 바탕으로 해갖고 독립영역을 운영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계는 배제된 거죠. 네, 배제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양반이 앉은 중심 그냥 전체로 해갖고 이제 운영했던 그 16세기인데 자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17세기 이후부터요. 요 중간에 뭐가 있었죠? 양난이 있었죠. 양난에서 이제 신분제 질서가 붕괴되잖아요. 그 붕괴된 신분제 질서를 다시 이제 강화시키려고
성리학적 의식을 강화시키죠. 성리학적 윤리관을 확산시켜 사회 저변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약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교화의 역할을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간 거야.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자, 그럼 보면 17세기 들어오면 사족 한약이 그대로 가요. 양광주의 사족 한약 9년 단위에서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명칭이 바뀌죠. 유황소가 향초로 이름이 바뀌죠. 향초로. 동리 단위 한약은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무너진 이제 그 신무적 질서를 붕괴를 무너진 신무적 질서를 이제 막기 위해서 성리학적 윤리관을 강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예전에는 상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동리한약들은 이제 특징을 동계도 포함시킨 거야. 학계도. 아, 그래서 학계를 포함시켜서 일반 평민들도 한약에 포함시켜. 독립단위 한약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너진 사회 질서를 기강을 확립하려고 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것이 또 언제 붕괴되면 17세기 말을 이제 계기로 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하죠. 18세기 넘어가면 또 바뀌게 돼요. 18세기 들어 때는 어떤 시대죠? 영종조 시대 때, 영종조. 예. 영종조. 그러니까 숙종, 영종조 이렇게 숙종, 영조, 정조 때, 정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기간에서 특징이 뭐냐면 자 사족의 권한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영조나 정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수종이나 그런 사람들은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왕권을 강하면서 그러면서 사족 그 9년 단위의 주도권 사족 강령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수령이 있죠. 수령하고 다시 바꾸가 돼. 수령 주연당이 이제 주도를 해서 수령이 주관한다는 거야. 이걸 수령하라고 하죠. 국가 통제가 강화되면서 아까 이제 그 예전에 조선 전기 때 잠깐 실시했고 집회를 거부했던 오가작독봉이나 멀리제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국가 주도의 사적 그 주도의 한약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 변화도 18세기 때는 사족과의 단계가 안 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약하고 구약이 나눠져 있었죠. 구형은 이제 예전에 오리지널 이제 사극들이고 신형은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이 양반이 됐던 세력들이야. 예.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18세기 넘어가면 공동납제가 강화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도 예전에 세금 안 냈던 군역 같은 것도 이제 세금 내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향전이 일어나요. 이 항임을 들렸어. 아까 지금 했죠. 근데 향전을 누가 이제 지원을 해주냐면 그때 구양과 신앙이 싸울 때 누굴 어, 수영이 누굴 선택했냐면 그 신양을 선택했어. 왜냐면 구양보다 신양이 돈이 많잖아. 그래서 작구제에서 유황소 상해를 둘러쓰고 항전에 승리했고 신양이 승리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양이 승리했는데 신양들은 예전에 16세기처럼 16세기 사족한처럼 항해학을 통해서 어떤 권력기구를 만들지 못해. 자체적인 지방의 권력을 만들지 못한다. 누구한테 질질 끌려다니냐면 수영에 의존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존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수영도 입장을 때이 항약을 이용해갖고 일종의 부세를 수탈하는 그 기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향총이 부세 자문기가 됐다. 그래서 예전에 사족들이 향총 자치적 기능은 없어지고 지방 권력이 소멸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 향총이 부세 자문 기관이 되면서 그 뭐냐면 이렇게 수용 밑으로 예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총사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부세 자문기관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8세기 때 주요 난역의 패권이 사족에서 수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와 동시에 독립당의 하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18세기 들어가면 이제 공동납제가 실시되잖아. 마을별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담들 양반들이 일반 평민들이 갖고 있는 평민들이 학예에 부과를 하니까 학예가 아니 나 부담하기 싫다고 떨어져 나가버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요때 이제 독립단위 항약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돼요. 자 19세기 들어가죠. 이 19세기도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한길에 있는 내용인데
항약이 점점 어용화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세자모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항약이 점점 어용화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항약에서 항해를 했던 이유가 작부지하에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8개월당 세금을 징수해 갖다 바치면 자기는 면세 면역 특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세도 정치에서는 직접 징수제 시행, 그러니까 수령이나 항리가 예전에는 이제 항촌에 있는 뭐 사족들이나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징수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걷어. 왜냐하면 세도 정치에서는 이제 수령들이 돈을 주고 이렇게 수령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꾸지하에서 그런 양반들, 제지사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뜯어내기 시작해. 향리도 뜯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향리의 권한이 점점 올라가요. 사족 그 양반보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신양계층들도 이제 뭐냐면 궁극화돼요. 예, 신양계층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 그래서 예전에 향유를 통해서 차지했던 신양계층도 점점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궁극해져 있다. 수탈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그 항약이 어용화되니까 마오의 이제 저변에서 새로운 항약이 출현되죠. 그 기록에 보면 이해와 도해 이런 것들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정소 단계, 그러니까 소를 올리는 단계까지 활동하는데 막상 밀란이 일어나면 또 빠져요. 예. 이 사람들은 되게 보면 지주계층이기 때문에 어, 밀란이 나면 이런 게 많죠. 그래서 향소 단계까지만 그 정소 단계, 손을 올리는 단계까지만 주둔하고 밀란에 있어 항상 밀란이 나면 빠진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이 과정 속에서 밀란의 기반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외 도회 같은 그 어용 조직에 반대 갖고 19세기 일어난 새로운 항약 이것이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구한말 때는 앞에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항해 조규나 항해 판무 구정을 만들어요. 일종의 유럽식으로 이제 지방 자치적 조직을 만들려고 하죠. 자, 그다음 일제 시대 때 항약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 보면 일제는 항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요. 항약을. 그럼 왜 일제가 항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냐? 왜냐하면 식민지 토치기며 말단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제도 그 뭐냐면 군대를 통해서 상부 쪽의 행정단위 뭐 도나 군연단위 행정단위를 이제 장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말단까지 그 마오의 총포석까지 가서 일본 관리가 와갖고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일본인들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일일이 거기에 다 파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기존의 향총 약균 항약을 이용하고 통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항약 같은 건 더 변질돼 갖고 식민지 시대 때 통치 기구에 말단 이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기말다 이제 뭐냐면 그 항해의 변천 과정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 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입니다. 자, 그러면 사족항약, 주요항약, 동리항약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요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